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놀라신 표정입니까? 달라지신 것 같은데 어딘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알아맞혀 보십시오. 어디가 달라 보입니까? 파마하셨냐고 묻죠. 파마요? 저는 원래 파마를 안 해도 되는 곱슬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게 달라졌습니까? 자, 오늘 금융란이죠. 오늘은 저당 유동화부터입니다. 399쪽 맞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출석입니다. 출석. 가장 중요한 게 출석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 해도요, 꾸준히 그렇게 출석을 하신 분들은 합격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숫자만 보면은 울렁증이 있다는 분이 무려 계산 문제가 11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계산 문제 2문제밖에 풀지 못했답니다. 자기 힘으로 푼 거는 2문제. 나머지는 전부 다 찍었는데 찍은 것 중에서 2개인가 3개 맞았습니다. 겨우 그렇게 이제 그 정도죠. 보통이 그렇죠. 한 9문제를 풀었다면은 2문제를 풀고 나머지 9문제는 찍었다면은 찍은 거에서 2문제 정도 맞추는 게 보통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문제는 결혼해서 3문제인가 남았대요. 3문제. 그러니까 찍은 거 2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계산 문제 아닌 이론 문제에서 웬만한 건 다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맞출 건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꾸준히 수업을 들었던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모든 그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반복해서 들으면은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 학원에서 진행하는 무슨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은 나눠드리는 일일 모의고사 같은 이 자료들을 꾸준히 푸셔야 됩니다. 꾸준히 푸시면 나중에 8월달, 9월달 가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에 뭔가가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틀렸는 문제, 맞는 문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문제지를 보면은 이분은 어디가 약하구나, 그런 것들이 캐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약하긴 약한데 그게 중요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한두 달 동안, 그러니까 8월달 이후부터 9월달까지 한두 달을 남겨놓고 제가 그걸 나눠드립니다. 저걸 진단한 걸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밴드에 그 사람이 올린 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진단서라고 되어 있어요. 진단서 덕분에 합격했다고. 그 진단서가 이제 시험을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남겨놓고 제가 체크해 드린 겁니다. 이게 약하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 제가 이게 A4 용지로 드려요. A4 용지에 전 범위를 분류를 해서 A4 용지가 이제 3페이지에 걸쳐서 전 범위를 분류를 합니다. 이 책을. 그래서 각 총론에서 어떤 주제, 경제론에서 어떤 주제, 정책론에서 어떤 주제별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틀렸다면은 그거를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그걸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진단서 덕분에 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야간반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오신 분인데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은 분입니다. 한 번도, 정말 한 번도입니다. 그분은 결국은 1차, 2차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특별히 집에 가서 더 열심히 애를 많이 썼는 듯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학원에 와서 열심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약한 부분이다 싶으면은 약간은 더 보완을 한 것 같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뭐 특강 같은 거를 더 듣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1차와 2차를 다 합격했다는 거죠.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한 이제 열성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를 안 하게 되면은 내일 하루를 이틀 분량을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할 걸 못했다면은 내일 할 거는 사실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못했다면은 내일 할 때 오늘 거를 하고 또 하려고 하면은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어제 하루를 못한 사람이 오늘 이틀 분량을 절대 못합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전날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요. 오늘 새로 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의 여유를 찾는다면은 그때 지나간 것을 가볍게 그냥 훑어보는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덜 힘들 겁니다. 밀린 거를 쫓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벅차가지고 이 막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지금 진도는 저기 나가는데 나는 이제 여기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해 나가야 될 거 생각하면 깝깝하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간 거는 속 편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하는 거를 봐가면서 지금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나간 거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면 일단 지금 하는 거를 보고 부족하나마 그냥 지나간 거 이렇게 들춰보는 방식으로 벌충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훨씬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따라가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는 거, 지지난주에 했는 거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은 그거는 남겨놓고 오늘 하는 것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것을 먼저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저당 유동화인데요. 지난주에 했는 걸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이 투자론의 뒷부분 하고요. 그리고 금융론 앞부분이죠. 투자론의 뒷부분에 그 화폐 시간 가치라는 걸 했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라는 얘기는 이자를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자. 지금 100만 원하고 1년 뒤에 100만 원은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는 거기에 뭘 붙여야 된다는 얘기요. 이자를 붙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6가지 계수가 있었죠. 이 경우에 따라 어떤 계수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모두 6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위에 요놈은 불입되는 금액이 몇 번밖에 없어요. 불입되는 금액이 한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시불, 이때는 내가계수표, 이때는 일시불 현가계수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4가지는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죠.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인데 단지 이제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 차이가 있죠. 여기 밑에서는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모르죠. 자,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뭘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푼돈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푼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매기간 불입되는 걸 알려줄 때는 뭐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목돈의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목돈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때는 미래 목돈이죠.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고 이때는 현재 목돈이죠.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불을 알고 있다면 이걸 이제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연금이라는 걸 안다면 일시불 내가계수 하면 여기는 연금의 내가계수 이렇게 대칭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요거하고 이제 요거 두 개는 이제 푼돈을 계산하는 건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요거죠. 요거 저당상수. 지금 대출 받았을 때죠. 지금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그러니까 원리금 합계액이 일정한 크기로 상환이 될 때 그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야 되죠. 자, 근데 요 반대쪽입니다. 자, 요런 이제 용어들은 조금 낯설기는 할 겁니다. 일시불 내가, 일시불 현가, 연금 내가, 연금 현가는 그래도 좀 용어가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요거는 좀 새로운 용어들이죠. 저당 상수 이런 거. 자, 여기도 용어가 좀 낯설죠. 요거는
감채기금 계수죠. 감채기금 계수. 요 감채기금 계수는요, 사실은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감채기금. 이거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업들은 채무를 뭐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집니다. 사채를 발행해서, 회사채 발행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5년 뒤, 10년 뒤에 1000억이고 500억이고 한꺼번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5년이고 10년 뒤에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그 금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금액을 모아야 돼요. 그 금액을 매년 쪼개서 적립해야 되거든요. 10년 후에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1천억을 갚아야 된다. 그럼 매년 얼마씩 불입을 해야 10년 후에 1천억을 모아서 상환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금액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입하는 금액.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감채기금이거든요. 감채기금. 이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거예요. 적립하는 그 금액 계산할 때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감채기금 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다 붙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표현들이. 조금 더 그 이유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쉽죠. 그죠? 기업이 나중에 미래에 장래 도래할 감채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불입해야 되는 금액 계산할 때 감채기금 계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푼돈을 계산하는데 요거는 현재 돈을 쪼개서 푼돈 계산하는 거고요. 요거는 미래 돈을 쪼개서 푼돈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했고요. 다음에 또 어떤 걸 냈냐면은 영업수지 계산, 현금수지 측정했죠. 현금수지를 측정했는데 요거는 매년 발생하는 영업수지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지분복귀액 계산했죠. 영업수지 계산하면은 가유, 순, 전, 후 했죠. 그래서 제가 500만원씩 1년에 500만원 발생하는 20칸짜리 원룸주택 예를 들었죠.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총액은 1억이라고 그랬죠. 500만원 곱하기 20칸 해서. 근데 이게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죠. 공실이나 또는 불량부채 충당금, 대손 충당금. 방은 찾는데 돈 안 내는 임차인들은 돈을 입금을 안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이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내 주머니에 남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3단계로 뺀다 그랬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3단계 다 뺐을 때 제가 예를 든 숫자가 2,500이죠. 세 가지를 다 빼면 뭐가 되는 거고요. 세 가지를 다 빼면 여기서 세 가지 다 빼면 2,500이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가 지금 뭐예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했죠. 이 세 가지를 다 빼면 바로 빼면은 2,500이 남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두 가지 빼면은 뭐가 남고요? 세전 현금 수재가 되고 한 가지만 빼면은 순영업 소득이 되는 거죠. 경비만 빼면 순영업 소득이 되고 영업 경비가 한 2,000 된다 그랬죠. 그럼 순영업 소득이 7,000이고요. 거기에다가 빚까지 빼면은 뭐예요? 세전 현금 수지죠. 빚이 바로 뭐였어요? 부채 서비스액. 영업 경비고 부채 서비스액 빼고 영업 소득세 빼고요. 그리고 이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빼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빼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뺀다 그랬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자만 빼더라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부채 서비스액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다.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조금 식이 복잡해질까봐 지금 안 썼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기가 뭐가 빠지는 거요? 영업경비,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렇게. 자, 다음에 지분복귀액 계산은 나중에 처분할 때죠. 그러니까 매순전 후 했죠. 이 매도액에서 또 3단계로 뺀다 그랬죠. 매도액에서 순매도액, 세전 지분복귀액, 세후 지분복귀액입니다. 여기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여기 경비는 매도 경비죠. 여기는 영업 경비고 여기는 매도 경비고 그다음에 여기는 빚인데 다 같은 빚인데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이 있고 여기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죠. 다 못 갚은 빚은 이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게 답이 금방방 안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런 부동산을 투자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투자하자니까 좀. 같이 투자해서 지금 이거 부동산 내가 직접 투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처분할 때 아니 뭐 처음 할 때 공짜로 중개할 수는 없잖아요.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도 경비. 다음에 빌린 돈 다 못 갚을 거 아니에요. 5년 해가지고 한 5, 6억 어떻게 갚아요? 매년 1억씩 뭐 다 못 갚는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 주고 산다 그랬어 이거 지난주에. 이거 10억 주고 산다 그랬잖아. 10억 주고. 10억 주고 샀는데 내 돈 얼마 들어간다고요? 4억 들어가고 남의 돈 6억. 6%로 대출받는, 6% 이자로 대출받는다. 이 6억을 한 5, 6년에, 5년에서 한 7년 정도 운영하는데 이거 언제 다 갚냐고, 이거를. 다 못 갚은 빚은 이때 갚아야 되는 잔금은.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이득세? 여기는 자본이득세, 이렇게. 그래서 매순전 후, 가유순전 후. 어떤 기억이 납니까? 예. 그래서 한번 들으니까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안 들어온 것보다는 100번 나은 거죠. 이렇게 복습을 할 때. 지금 이번 순환은 사실 복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굉장히 복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드리는데 제가 3, 4월까지 여러분을 이렇게 이뻐할 수는 없어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3, 4월 되면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복습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땐 여러분들이 알아서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보다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투자 분석 기법에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했죠?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할인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할인.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해요? 의미가 뭐예요? 할인을 한다. 이건 뭘 한다는 얘기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현재 가치. 현가를 구한다. 현가.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하면은 5개 말씀드렸죠? 그 5개 중에 3가지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해서 5가지 중에 3가지는 할인하고 현가는 같은 의미예요. 그 외에 2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뭐가 더 있어요? 수익성 지수라는 거하고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수익률 하면은 어림셈법이에요. 지금 어림셈법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온 거지. 이 어림셈법이 수익률법과 무슨 법? 승수법 이렇게 있다면 어림셈법이. 그냥 수익률 하면은 어림셈법인데 내부 수익률 하면은 무슨 법이라고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요.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퍼센트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퍼센트. 우리 브리핑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부동산을 그 사장님들한테 중개하려면 브리핑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브리핑을 하면 이 부동산의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해주려면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설명할 때 수익률은 어떤 수익률을 중심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 가지 수익률 중에 수익률이 지금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다고요. 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브리핑을 하라 그랬어요, 이거. 자, 이거 세전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이 세전 현금 수지를 이용하니까 세전 수익률이에요. 세전 수익률은 이거 몇 억 투자예요, 지금? 4억 투자예요, 10억 투자예요? 요거 할 때는 4억이라 해야 돼요, 10억이라 해야 돼요? 4억이라 해야 된다고, 4억. 그럼 4억 분의 뭐 하는 거 지금? 4억 분의 3천 하는 거 아니냐고요, 4억 분의 3천. 그럼 4억 분의 3천이 뭐지? 4억이 지분 투자에 관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4억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온다고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중심으로 브리핑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수익률? 세전 수익률. 세전 현금 수익 이용하니까. 근데 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단 시험 칠 때까지는 얘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야 된다고. 한 번도 세전 수익률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세전 수익률과 해도 관계는 없는데 지분 배당률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요 밑에는 무슨 율이고요? 같은 율이라도 요 밑에는 세후 수익률이고 요 위에는요. 요거는 몰라도 돼. 일단은 무슨 율이다라는 거 알면 되니 무슨 율. 이거 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고 지난주에. 율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럼 그 승수가 뭐라고요? 이 승수가
승수가 얘의 뭐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승수는 요놈을 역수한 거, 역수. 그러니까 지금 4억 분의 3천에서 몇이 나온 거, 지금? 4억 분의 3천 하면은 7.5% 나온다, 7.5%. 이거는 수익률이지만 3천분의 4억 하면은 그게 바로 뭐라고요? 승수라고, 승수. 그러니까 역수는 역수. 승수는, 율의 역수가 승수예요. 그러니까 승수도 몇 개예요? 승수도 4개, 요거 4개. 요걸 이제 총소득을 이용하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전부 다 총소득을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얼마가 번 거예요? 10억이 번 거예요? 4억이 번 거예요? 여기까지는 10억이 번 거죠. 요놈 두 놈은 4억이 번 거란 말이에요. 일단 짝짓기가 돼야 된다고. 지분투자액이라고 했는데 순영업 소득이 나오면은 그건 벌써 틀렸어요. 분모분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분모분자를 결국 따져야 돼요. 근데 분모분자를 따지기 전에 벌써 짝이 안 맞다고. 지분투자액하고 순영업 소득 나오면 짝이 안 맞다고요. 또 총투자액이 나왔는데 세전현금수지 이러면은 그건 짝이 안 맞다고요. 짝이 맞아야 된다고 일단. 그러니까 세전현금수지하고 하면은 벌써 뭐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일단 세전현금수지와 지분투자액 나왔죠? 짝짓기 됐죠? 이렇게 해서 유를 만들면 세전 수익률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승수를 만들면은 세전 승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짝은 이미 결정 나 있죠. 거기에 따라 세전 승수냐, 세후 승수, 세전 승수냐, 세전 수익률이냐 되고, 요놈 짝 찍으면은 세후 수익률이냐, 세후 승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짝짓기에 따라. 이거는 순소득 승수가 되느냐, 종합환원율이 되느냐. 그때 이제 종합환원율이라면 이런 용어는 이제 나중에 하자고요. 종합환원율. 여기는 총자산 회전율. 아시겠어요? 다만 그래도 종합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총이란 단어가 있죠. 총자산 회전율의 총, 종합환원율의 종합.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총투자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총투자액. 아시겠어요? 그리고 승수는 쉽다고요. 승수는 전부 다 이거는 세후 승수, 여기는 세전 승수, 여기는 순소득 승수, 여기는 총소득 승수. 이렇게 승수는 쉽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뭐를 어렵게 이름 붙여놨다고요? 수익률을 이름을 어렵게 붙여놨단 말이야. 헷갈리게. 그것만 안 헷갈리고 짝짓기만 하면은 이거는 또 누워서 떡 먹기. 어림셈법은 그것만 극복하면은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다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 했죠. 비율분석법은 비대부채 있죠. 대부채. 대는 뭐예요? 대는 대부 비율이고, 부는 부채 감당률이고, 채는 채무 불이행률이죠. 이렇게. 대부 비율은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쉽게 생각해서 남의 거 비율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남의 거 비율. 대부 비율이 70%다 그러면은 남의 게 70%다. 그럼 내 거는 30%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다. 그러니까 지분 비율이 내 거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은 더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100%,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다. 근데 표현을 할 때는 좀 어렵게 한다 그랬죠.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이렇게 좀 어렵게 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 거기에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처음에 대출할 때 부동산 가치보다 더 많이 대출해 주는 경우 있나요? 대출해 줄 때 부동산 가치보다 더 많이 대출해 주는 경우 없어요. 근데 대출해 준 후에 6개월 뒤에 막 IMF 같은 게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응? 대출해 주자마자 한 2, 3개월 뒤에 IMF 터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잖아요. 그리고 이자는 못 내고. 자, 이러면 대부비율이 100%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비율이 100% 넘을 수 있죠. 대부비율 100%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에 깡통주택 들어봤어요? 깡통주택. 그 깡통주택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대부비율이 100% 넘은 거예요, 지금. 대출받은 거하고 전세하고 합쳐버리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게 다. 남의 게 비율이 집 팔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집 팔아도. 그럼 대부비율 100%는 깡통주택이 바로
대부분 100% 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이거는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할 당시에는 절대로 100% 넘지 않지만 그 시점에 따라서 100%가 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해석하라 그랬죠. 이건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죠.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고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그랬죠. 맞나요? 얘가 감당이 안 되면 나도 안 돼요. 결국 얘가 감당해야 된다고, 순영업소득이.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다 여기 숨어 있어요. 다 여기. 채무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죠. 이거는 누구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이게 유효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이 유효총소득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다 감당해야 돼요.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만 감당하면은 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남지만 유효총소득은 여기에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두 가지를 감당해야 세전현금 수지 나한테 남는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1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1, 요 둘. 얘는 1보다 클수록 좋은 거고 요거는 1보다 작을수록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비대부채, 어승수 이렇게 했어요. 어승수, 비대부채. 지난주에 한 거요. 그다음에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 그 5가지 하고 이번 순환에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을 종류만 했다고요. 됐나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상환 방법으로 넘어왔죠. 저당상환 방법에서 했는 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했죠. 고정금리 하면 이거 생각해야 돼, 이거. 이게 대출금리죠. 대출금리는 고정시켜 놓고 예금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은행은 요 마진을 먹는 데라 그랬죠. 맞나요? 은행은 마진을 먹는 데인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마진이 작아진다고요. 예를 들어 내가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떼다 팔아요. 물건을 떼다 파는데 이게 파는 가격이고 이게 사오는 가격이에요. 은행에서는 예금주들한테 이만큼 이자 주기로 하고 돈을 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 받기로 하고 돈을 파는 거라고요. 빌려주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파는 가격은 고정시켜 놨는데 사오는 가격은 들쭉날쭉 해보세요. 들쭉날쭉. 사오는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마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오는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마진이 커질 것 같잖아요. 근데 커지는데 이때 돈 빌린 사람들이 나한테 안 산다고요. 딴 데 가서 싼 이자 땡겨가지고 일찍 갚아버린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뭘 선호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게 변동금리를 선호한다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자,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맞나요? 여기까지 한 거 맞죠? 예, 여기까지 했어요. 원리금 균등, 이건 원리금 지급액, 이걸 잘 보라 그랬죠? 원리금 지급액이 또는 지불액이 일정하면 뭐고요? 원리금 균등이고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렇고요. 원금 균등 상환, 최정식 상환. 나머지 두 개 중에 최정식 상환은 뭐고요? 지불액이 점점 증가하는 거고, 원금 균등은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는 거죠. 이 세 가지요. 예, 이거는 원리금 균등.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고요. 이거는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하는 거고요. 이거는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원금 균등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최정식은 초기에 지불하는 부담이 제일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상환도 발생할 수 있다. 부의 상환도 발생할 수 있다. 부의 상환. 예, 그런 얘기 했다고요. 자, 이게 지난주 했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맞습니까?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저당 유동화부터요.
지난주에 이제 저당 상환 방법. 자, 요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금융론에서. 저당 유동화. 요게 하나의 중요한 주제고요. 자금 조달 방법. 또는 자금 동원 방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금융론이라는 주제를 커다란 나무로 표시를 하면은 큰 가지로 세 갈래 가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했는 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게 잔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제가 이걸 왜 써드릴까요? 시험에 금융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이렇게 물을까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평소에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이 책을 딱 펼쳤는데 금융론에서 이거 외에 다른 거 보이면 보지 말고 이런 거 보이면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구별해서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나오면은 그냥 지나가시라고요. 네, 이런 걸 더 보고 이런 걸 모르면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다른 거 하고 있다가 이 다른 파트인데 이런 것도 아닌 파트인데 지금 보고 있다가 시간 낭비하는 거는 어리석다 이 말이죠. 그럼 저당 유동화에 대해서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저당 유동화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당 유동화가 뭔 뜻인지 알아야 되고 저당 유동화의 구조는 어떤 구조고 여러분 이제 각각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면 돼요. 근데 그 대답이 길지가 않습니다. 길게 대답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대답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가 힘들어요. 이 저당 유동화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당 채권 유동화예요. 저당 채권 유동화. 이거는 배경을 얘기하자면 IMF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IMF 때 은행들이 많이 쓰러졌죠. IMF 때 은행들이 쓰러진 이유가 뭔가요? 바로 돈이 부족해서요. 돈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돈은 빌려는 줘놨는데 이게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었죠. 은행들이. 빌려줘놓은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들이 지금 부실이 많은 거죠. 기업들이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부실이 많으니까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금줄 돈 찾아왔을 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 은행은 좀 돈이 부족하다 이런 소문이 돌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나도 막 은행으로 달려가겠죠. 이걸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영어로 뱅크런이라 그래요. 뱅크런. 은행으로 달려간다고요. 뱅크런. 이렇게 되면은 소문 한 번 잘못 돌면은 멀쩡한 은행도 바로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은행이 돈은 없지만 채권은 갖고 있잖아요. 채권은. 좀 부실한 채권이라도 채권을 갖고는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부실이 될지 부실이 안 될지는 나중에 지나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섞여 있잖아요. 이게 부실한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나 어쨌거나 은행이 갖고 있는 이 부실한 채권일지라도 누군가가 사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은행은 쉽게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요? 좀 이렇게 평가액을 낮춰서 팔아가지고라도 손해를 약간은 볼지라도 일단 우선 돈을 마련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사줄 누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사주는 누군가가 없어요. 아니, 정부가 사주면 되지. 그 정부가 사줄 수가 없다고요. 왜? 정부는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라 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 만들고 누군가를 어떤 사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 채권을 사줄 때까지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겠죠.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하려면은. 그렇게 시간 흘러가는 동안 엄청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은행들도 쓰러지고 기업들도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001년도에 그나마 이제 법이 나오고 2001년도에. 그전에는
임시방편으로 겨우겨우 다른 방법이 있는데 법적 근거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2001년이 돼서야 이제 그런 은행들의 채권, 이 채권을 사줄 만한 그걸 만든 거예요, 법으로. 그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그 코모코라에서, 그전에 코모코라에서 있었고, 이제 그게 결국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저당 채권 유동화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를, 저당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뭘 마련하는 거예요? 현금, 자금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저당 유동화예요, 저당 유동화. 예, 우리나라에 누구 때문에 도입된 거 이게? IMF 때. IMF 때 은행들 때문에 도입된 거 이게. 여기가 돈을 빌리는 차입자예요. 여기는 1차 금융기관이에요. 자, 얘네들이 대출을 해주면은 이쪽으로는 채권이 생기겠죠, 채권. 얘네들은 채권을 갖고 있겠죠. 이쪽으로는 뭐가 넘어가고요? 돈이 넘어가고 채권이 넘어옵니다. 그럼 계속 얘는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출해 줄 수 없게 됐을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뭐를 판다고요? 이 채권을 판다고요. 누군가에게 판다고요. 누군가에게. 이 누군가가 바로 2차 금융기관이라 그래요. 2차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2차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얘네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채권을 양도를 하는 거예요. 채권을 양도. 채권을 양도하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뭐가 넘어가요? 대금이 넘어가겠죠, 이게. 채권을 팔았으니까. 맞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지금 은행들이 막 쓰러지고 있어요. 눈 뜨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예요. 저기 금융기관이 쓰러지고 있어요. 그럼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사준다고요. 그러면서 돈 준다고요. 사면서 돈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은 다시 뭐를 마련한다고요? 현금 마련한다고요. 그 현금 마련하는 게 뭐라고요? 유동화라고, 유동화. 그러니까 유동화의 개념은 뭐예요? 유동화의 개념? 유동화의 개념? 현금화예요, 현금화.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저당 잡은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이 채권은 뭐를 저당 잡은 채권이에요? 이 채권은 뭐를 저당 잡은 채권일까요? 은행이 돈 빌려줄 때 뭐를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줘요? 저당 잡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담보 잡는다. 그러니까 담보라는 게 큰 말이고 저당이라는 말은 작은 말이에요. 아직 담보물건 안 들어갔나요? 쉬는 시간에 이정은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다 나와요. 담보물건 안 들어갔나요? 물건을 들어갔나요? 지상권이군요. 그러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용익물건 다음에 담보물건 이렇게. 소유권, 점유권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했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건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건 아직 안 들어갔네. 그러니까 모르겠네. 담보물건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담보, 야, 너 뭐 담보를 내놔라. 이렇게 돈을 빌려가려면 담보를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 담보에 그러면 집을 내놓을게. 이럴 수도 있고요. 야, 우리 집에 골동품이 있는데 골동품 내놓을게. 이것도 뭐예요? 담보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저당은 뭐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골동품 내놓을게. 이거는 질권이라 그래, 질권. 질권은 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동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담보를 내놓는 거예요. 담보는 큰 말이고 저당과 질권은 작은 말이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요. 됐어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학이잖아요. 부동산 학이니까 꼴통품을 담보로 받지는 않는다고.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저당이라 해도 되고 담보라고 해도 돼요.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해도 되고 부동산을 저당 잡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부동산?
주택. 요거는 뭐를 저당 잡은 채권이라고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라고요. 그 채권을 누구한테 판다고요? 저기 금융기관에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을 저한테 2차 금융기관한테 판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누가 돼요? 채권자가 이제 누가 돼요? 제가 샀잖아요. 채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죠. 샀잖아요, 제가. 아닌가요? 그럼 채무자는요? 얘가 채무자인 거죠. 얘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빠지는 거죠. 1차 금융이 이제 빠지는 거지. 채권자, 채무자에서 얘가 저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빠지는 거죠. 얘가 채무자 그대로 있고 채권자는 채가 되는 거죠. 맞나요? 아니에요? 이런 물건 팔듯이 판다고요. 물건 팔듯이 채권을 판다고요. 뭐를 저당 잡은 채권을,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을. 자,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그랬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점이 많지 않아요.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 바로 돈 주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한테 돈은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은 지금까지 내듯이 그냥 원리금은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내면은 얘는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것까지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지금까지 채권자였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전달해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달해주는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심부름꾼. 심부름꾼 되는 거예요. 심부름꾼. 돈 전달해줘. 심부름꾼. 아시겠어요? 지금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얘한테 돈을 빌리면서 저당 채권을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줘. 저당 채권 이쪽에 이 돈을 이제 빌려줬어요. 얘가 채무자예요. 채무자. 얘가 채권자예요. 이 둘 친구 사이에요. 얘가 돈이 필요해서 다른 친구한테 이 채권을 판다고요. 얘네들도 그 사정을 다 알아요. 사정을 다 알면서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앞으로 얘한테 갚을게. 근데 불편하니까 얘하고는 잘 그래도 알기는 아는데 왕래가 잘 없으니까 돈은 내한테 늘 줘라. 그냥 내가 전달만 해줄게. 전달만 해준다고. 전달만. 됐나요? 그 전달해 주는 걸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안 배웠나요? 사자 안 배웠어요? 호랑이는 배웠어요? 대리는 배웠어요? 대리 배웠네. 대리 배웠는데 사자 안 배웠어요? 이정은 선생님한테 또 전화합니다. 아마 이정은 선생님 가슴 칠 거예요. 어쩌면은. 대리는 누구의 의사표시로 본인의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대리인의 의사표시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을 믿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인을 믿고 제가 정신 나간 짓 안 할 거라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사라 물건을. 그럼 대리인이 가서 이거 물건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뭐 얼마씩 해서 수량 얼마 해서 얼마 주세요. 이렇게 지가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근데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가서 얼마치 해놨으니까 네가 가서 그냥 받아와라. 이렇게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사자는 의사표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사자예요. 사자. 심부름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돈만 전달해 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도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해서 현금 마련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유동화라고. 유동화의 개념. 유동화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당 채권 유동화요. 자, 그런데 자, 제가 누구라고요?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요. 그럼 여기 이제 1차 금융기관이 많단 말이에요. 얘네들한테 계속 돈을 풀면서 이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채권을 사준다는 얘기가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저는 돈이 그냥 어디서 뭐 한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또 마련해야 될까요? 저는요, 이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이 들어와요.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갖고 있는 돈은 다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저는 이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자,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이 덩치 큰 거를 한꺼번에 사줄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덩치가 커요. 얘네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요. 수조입니다. 전체를 따지면 수조인데 만기가 10년짜리, 만기가 15년짜리, 만기가 20년짜리 이렇게 섞어요. 비슷한 것들끼리. 이런 것들 각각을 패키지라 패키지. 이렇게 묶어도 수천억이에요. 묶어도 수천억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거 사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런 쪽지를 만들어요. 증서를 만들어서 증권을 만들어요. 증서를 만들어서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자 이게 누구 거예요? 지금 이게 채권 집합이 제 거죠? 제 건데 이 증서를 한 장당 10,000원으로 할게요. 그냥 편의상 10,000원짜리 증서를 만들어요. 이 10,000원 해서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좀 사주세요 하는 거예요. 요거 사주세요 이 소리가 100장만 사주세요 이 소리가 100만원만 빌려주세요 이 소리예요. 사실은 증서 100장 사주세요 이게 바로 100만원 빌려주세요. 증서 1000장만 사주세요 1000만원 빌려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믿고 빌려줄까요? 여기도 보세요. 이거 믿고 빌려주면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 채권 집합이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제가 산 채권 집합이 있어요. 이 채권 집합으로부터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설명 들으세요. 설명. 나중에 확인해 줄 겁니다. 여기서부터 돈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원리금이 넘어오면은 그 원리금을 바탕으로 해서 상환을 해줄 수 있으니까 요거를 믿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공동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체 담보인데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담보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공동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빌렸어요. 제가 빌렸어요. 혹시라도 이제 빌려서는 이제 혹시라도 얘네들이 돈을 안 갚아요. 돈이 안 넘어오죠. 설명 잘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면 저도 여러분한테 안 갚아도 되나요? 얘네들이 안 갚으니까. 안 갚아도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채권 채무와는 관계없이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돈을 빌렸잖아요. 제가 돈 안 갚는다고 저도 돈을 안 갚는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또 지금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설명 들으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샀어요? 얘네들한테 샀잖아요. 샀다는 얘기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2차 금융기관에 갖고 있죠. 여러분한테 담보로 제공했죠. 여러분한테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는 여러분께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지 갖고 있기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거죠. 이 차입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그 주택은 누구 거예요? 주택은 담보로 제공한 사람 거지. 소유권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게 나중에 묻는다고 이게.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원리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 묻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기 상환을 해서 일찍 한꺼번에 갚아버렸어요. 일찍 한꺼번에 갚으니까 자, 쟤네들이 일찍 갚았으니까 당신네들도 일찍 가져가세요.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기에서의 채권 채무 관계하고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서의 채권 채무 관계는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 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뭐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걸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고 여기에서 이 관계와 여기에서의 여러분하고 관계는 별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게 이따가 설명드릴 바로
지금 MBB를 말씀드린 거예요. MBB를. 이거 이제 여러 번 묻는다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 채무 불이행 위험, 이런 위험,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 위험 부담을 누가 하느냐, 요거 묻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를 말씀드렸다고요? MBB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뭐를 마련해요? 다시 저도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면 다시 저도 돈이 마련됐죠. 여러분들 이 증권을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예요. 일반 투자자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있어요. 덩치 큰 기관 투자자 있어요. 그럼 거기에 증권을 만들어 팔면 뭐가 다시 마련돼요? 대금이 마련되죠. 대금 마련되면 다시 이쪽에 채권 사주고, 얘네들은 또 현금 마련되면 또 대출해주고, 그럼 채권 만들어지면 또 돈 부족하면 채권 팔고 돈 마련하고, 저도 계속 채권을 사주면 채권 집합 만들어지면 다시 또 증권 만들어 팔고, 이러면 이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자금을 이쪽으로 공급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유동화예요. 그러니까 유동화의 개념에서는 현금화와 증권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증권화. 현금화와, 지금 이렇게 하면 현금화가 있고, 결국은 증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화 구조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이에요. 예, 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을 기억하는 겁니다. 시장 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수요 공급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누가 수요자가 누가 공급자예요? 1차 저당 시장. 자, 여기 1차 저당 시장이에요. 이렇게 1차 저당 시장. 여기 자금 수요자는 누구예요? 자금 공급자는 얘죠. 2차 저당 시장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2차 저당 시장에서는 얘가 자금 수요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1차 금융기관은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에 다 들어가 있는 놈이에요. 여기서는 자금 수요자의 공급자예요. 2차 시장에서는. 2차 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차 시장에서 자금 공급자가 누구예요? 누구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얘네들 돈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얘네들이 처음에는 지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사겠지만 결국은 돈 부족하면 어디게 넘어와야 돼요? 이쪽에 다시 마련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는 역할이 이쪽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중간에서 뭐 알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2차 금융기관을, 자,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시장이에요?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죠. 1차 시장에서는 유동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유동화는 이 현금화, 증권을 만드는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좀 쉴게요. 그렇다고 바로 일어서지 말고요. 유동화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얘는 유동화 시장에서 중개 역할을 하죠. 중개 역할을 하잖아요. 알선 중간에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유동화 중개기관. 자,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유동화 시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어요. 유동화 전문회사. 자,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지금까지 뭐 말씀드렸어요? 개념하고 구조 말씀드렸어요. 개념하고 구조. 개념은 현금화, 증권화. 구조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입니다. 되셨죠? 자, 좀 쉬고요. 더 교재 걸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